어디냐면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미지 모이라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에치캐리라는 경제학자가 농산물 시장이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있죠. 요거를 부동산도, 자, 생산의 시차가 존재하는 부동산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응용해 본 겁니다. 응용.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딱 하시고, 이게 뭐냐면,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야 되는데 P0, Q0.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 만약에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P1 수준으로.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이거 사려는 양 아닙니까?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이 이렇게 많죠. 그죠? 그럼 물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둡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살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는 거는 2,000채는 된다는 얘기죠.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들죠. 그러면 자, 물건이 남아들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바람에 수요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많아지는 거죠. 싸졌으니까.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만큼 팔려다가 왜 이렇게 자꾸 싸지 안 팔겠다 줄어든 거죠.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자, 반대로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는요,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사고자 하는 양 이렇게 많지 않나요? 그러면 그때는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가격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 균형을 설명한 사람이 왈라스라는 경제학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저를 알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자, 이런 사람 누구라고요? 왈라스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이걸 다른 형태로 설명합니다. 자, 이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요, 다른 형태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뭐 균형에 이르지만 뭐 다른 형태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 아까 왈라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변할 때 있죠. 이때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조정하는데, 지금부터는요, 수량이 변할 때 이제 이걸 조정해 나가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야 딱 되는데,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자, 만약에 물건이 과소 생산돼 있다 치자. 이런 식으로 과소 생산돼 있다. 자, 그러면 이만한 물량에서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은 이만큼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만한 물량에서 소비자가 지불하겠다는 가격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이거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공급선이 되는 거고, 얘는 뭐라고요? 수요곡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한 물량에서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 이만큼이죠. 근데 요거는요, 이 공급선은 비용곡선입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곡선이라 자기도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최소한 받겠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최소한 받겠다. 그러면 거꾸로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이만한 물량에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효용곡선입니다. 효용. 그러니까 자기도 그만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최대.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과소 생산됐을 때는요, 공급자는 이만큼만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만큼만 받아도 정상적인 이윤을 얻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이윤의 극대화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소비자가 많이 지불하겠다니까 가격 낮춰요?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는요, 정상 이상의 엄청난 초과 이익을 얻었어요? 얻었죠? 그러면 이런 물건을 다른 기업들이 가만둘까요?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가격 생산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나도 한번 만들어야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옷이 막 가격이 좋아졌다, 이런 거 서로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만들려고 하죠. 즉각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생산 증가하는 바람에 물건이 많아지죠. 소비자가 지불하겠다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비용곡선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비용이 증가하죠. 그럼 받고자 하는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요거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거 이해하려면 경제학과 다시 가야 돼요. 뭐라 돼요? 자,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과잉 생산돼 있다 치자. 어떻게 생겼다고요? 과잉 생산됐다. 그러면 이만한 물건에서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 이만큼이죠.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가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공급자는 1,000원 이상 받겠다고 하고 소비자는 300원 이상 못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가 돼야 한대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창고에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죠. 소위 땡처리 이런 거 해야 하네요. 이런 거에서 다 소진하려고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낮춰서 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공급자는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파는 거죠.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업들은 이렇게 손해났죠. 그럼 이 기업들 이런 물건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뭐하러 만듭니까? 돈도 안 되는 거.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다시 자 이거 물건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자 소비자가 지불하겠다는 거 올라갑니다. 반대로 자 물량이 줄어드니까 비용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받고장額도 줄어들어요. 결국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균형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샬이라는 경제학자예요. 마샬. 근데 이거가 이제 일반적인 제안은 이런 형태로 해서 균형점에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생산에 시차가 존재하는 뭐 오늘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요 그 부동산 같은 거 있죠. 건물 같은 거 이런 형태를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자 볼게요. 만약 2019년도에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2020년도고 요거는 2021년도인데 2019년도에 마늘이 과소 생산됐다고 치자. 그러면 과소 생산되니까 가격이 폭등해요, 안 폭등해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마늘이 과소 생산됐다고 치자.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 안 올라가요? 물량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서로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막 마늘 농사지 사람 큰 돈 벌었어, 안 벌었어요? 큰 돈 벌었죠.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면 서로 이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만들려고 하죠. 급격히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건이 많아지면서 가격은 다시 떨어질 수 있죠. 다 균형점에 이룰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마늘은요 가격이 폭등하니까 생산량을 늘리고 싶죠. 근데 그 항상 이걸 가정해 볼게요. 이거는 1950년대 나온 이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년에 농사 한 번만 진다 가정해요. 언제 한다고요? 1년이면 농사 한 번만 진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우스농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다시 해볼게요. 자, 마늘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생산량을 늘리고 싶죠? 근데 곧바로 늘릴 수 있나요? 그게 농사가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내년도에는 내가 뭘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 심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농부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안 했어요? 했겠죠? 그러면서 2019년도는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기나긴 겨울을 지나서 봄이 왔어, 안 왔어요? 봄이 와서 많은 농부들이 마늘 심었어, 안 심었어요? 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출하기 때는요 마늘이 과잉 생산된 겁니다. 과잉 생산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폭락했다는 얘기죠. 자, 급기야는요. 자, 이 내다 파는 가격은 1,000원인데 수송비가 1,500원이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땅에다가 버리는 파도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만약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면 이렇게 손해나는 물건을 생산하려고 안 하려고요?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럼 물건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마늘 생산량을 그 가격이 폭락하니까 자 생산량을 줄이기 쉽죠. 근데 곧장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내년도에 내가 마늘 농사 지었다가는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집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나긴 겨울을 그러니까 2020년대는 가격이 폭락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끝났죠? 그러면서 자, 이 그 농협에 있는 돈도 못 갚고 빌린 돈 못 갚을 거 아닙니까? 그 겨우 내내 죽만 먹고 사는 거죠. 죽만 먹고 살았죠. 그러면서 자, 이 그 기나긴 겨울을 힘들게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봄이 왔어요, 안 왔어요? 봄이 왔는데 마늘 농사 지은 사람 있었어,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마늘 농사 지으면은 손에 장을 지되겠다 하면서 집에 간 거죠. 그러니까 마늘 농사 지은 사람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과소 생산되면서 자 가격은 어떻게 했다고요?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현상이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현상이 있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가격이 비싸면 안 사려고 하죠. 싸면 얼른 사려고 하죠. 즉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즉시. 근데
공급자도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을 바로 늘릴 수만 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하나요? 안 하고 자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다음료도 돼서 생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음료도 돼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격이 폭락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바로 더 사려고 하죠. 근데 공급자는요, 가격이 폭락하면 생산량을 줄이고 싶죠. 근데 바로 줄일 수 있어요? 다음 년도 되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마다 물건이 모자라고 남아들고 모자라는 게 반복된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치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요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잡다하게 해도 나중에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2019년도에 마늘이 과소 생산됐다고 치자. 어떻게 됐다고요? 과소. 그러면 이만한 물량에서 농부 입장에서는요.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어디? 자, 이 41페이지 메뉴에 보겠습니다. 메뉴에 기본 가정 있어 없어요? 자, 요거는요. 금기의 우리 수요량은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금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의 수요량이 결정됩니다. 금기라는 게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비싸면 안 사려고 하죠. 올해 싸면 많이 사려고 하죠. 즉시 반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시. 근데 공급자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의 생산량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전기의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그거는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래 증가한다는 얘기죠. 전기의 가격이 폭락했죠. 그럼 생산량이 바로 줄어든 게 아니라 오래 줄어든 거죠. 이런 식으로 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뭐가 생산되는 게요? 올해의 생산량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상의 이걸 비합리성이라는 겁니다. 농부들은 뭐라고요? 예상을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볼게요. 이때 2000년도에는 가격이 폭락했어요? 안 폭락했어요? 폭락했죠.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또다시 내년도에 마늘 농사 지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죠.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다음 년도 돼도 계속 가격이 폭락할 걸로 예상하는 겁니다. 계속 올해고 내년 계속 폭락할 걸로 예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은요, 올해 마늘 농사 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에라 또 내년 또 마늘 심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걸 예상의 비합리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농부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인이 농사 지었다고 진짜 마늘 농사. 근데 올해 다 망쳤다는 얘기죠. 그죠? 다 갈아엎었다는 얘기죠. 그럼 또 마늘 농사 짓고 싶으려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과잉 생산되는 바람에 가격이 폭락했어 안 했어요? 폭락했으니까 이거를 창고에 좀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가격이 안 올라가요? 그때 팔 수 있다면 손에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이 마늘이라는 농산물은요 전부 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그 해에 생산된 거는요 그 해에 다 팔아야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걸 재화의 특수성이라는 겁니다. 그 해에 생산된 거는 뭐라고요? 그 해에 모두 팔아야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잡으세요. 2019년도에 마늘이 과소 생산됐습니다.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거 이상 받아야 되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농부들도 기업 아닙니까? 생산의 주체를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폭등했네요. 폭등했죠. 근데 만약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면 사람들 생산량을 늘리려고 안 늘리려고요? 늘리려고 하는데 마늘은 곧장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라 그죠? 속으로. 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내년 되면 뭘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 농사 지어야 되겠다 하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019년도에는요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 해서 끝난 겁니다. 알겠죠? 어떤 상태로 끝났다고요? 폭등한 상태로 끝났어요. 되셨죠? 그러면 공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이 폭등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하냐 이만큼인데 이거는요 다음 연도 돼서 나타난 겁니다. 알겠죠? 다음 연도. 그러면 다음 연도 물건이 남아요 모자라요? 남아 돌았죠. 과잉 생산했죠. 이만한 가격에서 생산하고자 하냐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과잉 생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잉 생산되니까 공급자는 최소한 이거 이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소비자는 최대한 이만큼만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래가 돼야 한대요?
아이 농부들은 1,000원 이상 받겠다고 하고 소비자는 200원 이상 못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마늘을 갖다 창고에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에 생산된 거는 그에 다 팔아야 된다 가정하는 겁니다. 안 팔면 다 썩어 문드러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가져 낮춰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폭락했네요. 그죠? 가격이 폭락했으면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면 생산량을 줄이고 싶어 안 줄이고 싶어요? 줄이고 싶은데 마늘을 생산량을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소금만 생각하는 거죠. 내년도에 내가 마늘 농사 지으면 손에 뭘 지지겠다고요? 장을 지지겠다면 집에 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요 가격이 폭락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 가격이 폭락했어 안 했어요? 폭락했죠. 그러니까 폭락했는데 이 폭락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난 이만큼이죠. 요 공급량은요 다음 연도 새서 나타났다는 얘기죠. 다시 또 과소 생산되면서 폭등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자 이렇게 그리니까 마치 거미집처럼 보이지 않나요? 거미집 보셨나요? 거미집처럼 보이진 않네요. 요거는 근데 조금 이따 여기다 그린 거는 거미집처럼 보입니다. 보여요? 자, 거미집은요, 옛날 처마 밑에 이런 게 보면요, 거미가 이제 기초공사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거미가 이제 이게 굴러다닙니다. 돌아다녀요. 그러면 뒤에 꽁무니에다가 이제 줄을 좀 뽑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있죠? 거미집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요거는 자,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공급 곡선의 탄력성 있죠? 똑같이 해서 그린 겁니다. 어떻게 그린 거라고요? 똑같이. 자, 이거 전 시간 했던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자, 잘 보세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린 걸 보라고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급한 형태로 그린 걸 보라고요? 비탄력적. 그리고 부호 무시하고 이런 걸 1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라고요? 1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그린 걸 보라고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공급이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비탄력적. 아시겠죠? 이런 걸 뭐라고요? 1보다 크다. 이런 걸요? 1보다 작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든 전부 다 1보다 작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1보다 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 부호 무시하는 거예요. 다 뭘 무시한다고요? 부호 무시하고 절대값만 갖다는 거예요. 어차피 탄력도는 다 부호 무시하고 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요. 탄력도를 똑같이 그린 겁니다. 더해 45도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게 그렸다는 얘기죠. 크게 그렸다는 얘기는 얘가 더 완만한 형태로 그린 겁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형태를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리고요 수평 형태를요 탄력적 이런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요가 조금 완만한 형태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완만하다. 이거 약간 급한 형태였죠. 하늘에 비가 내리는 형태죠. 얘는 좀 완만한 형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부터 출발한다고 치자. 이렇게 출발해요, 안 해요? 출발 쭉 하다 보면요 계속 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균형점에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자, 이걸 뭐라고요? 수렴형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순환형 거미집 모형 해줍니다. 뺑뺑 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수렴형 거미집. 언젠가는 균형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뭐라고요? 균형에 이른다. 자, 하나 더 그려볼게요. 하나 더. 자,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자, 탄력도가 크다는 얘기는 보다 완만한 형태, 수평 형태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조금 약간 수평 형태로 그리고 수요를 좀 급하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린다면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치자. 여기서 출발했어요. 자, 출발하다니까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요, 안 나가요?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점점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여기서 이게 점점 퍼져나갑니다. 이걸요 발산형 거미집 모형이다 해줍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발산형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그림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결론은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숫탄수 어떻다고요? 공탄발 이렇게 기하셔야 돼요. 숫탄수 중국 홍콩 영화 제목입니다. 숫탄수 뭐라고요? 공탄발이다.
자, 수요가 더 탄력적일 경우는 뭐라고요? 수렴형이 됩니다. 공급이 탄력적인요? 발산형. 수요가 더 탄력적일 경우는 수렴형. 공급이 더 탄력적일 경우 뭐라고요? 발산형. 수요가 탄력적이면요? 수렴형.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요? 발산형. 할 수 있죠? 그리고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반대라고 했죠?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는 거꾸로 해줘야 돼요. 뭘 거꾸로 하고요? 기울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 하면 거꾸로 해주면 되죠? 그냥 이거 하나 다 중심 잡으면 거꾸로 해주면 돼요. 얘는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얘는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하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기울기는 거꾸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요것들은요 아무래도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건물이죠. 이런데 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강하게. 예컨대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멋모로 원룸 하나 딱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박 났어요, 안 났어요?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그 빈터에다 막 원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해? 막 서로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년 지나봐요. 서로 막 지으려고 하니까 몇 년 지나 막 원룸이 남아 도는 거죠. 가격이 막 폭 나갈 수 있겠네요. 이런 게 상업용이라든가 이런 데도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미집 이론은요, 오른쪽에 균형의 이동을 비교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자, 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있죠? 요거를요, 동태적 이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요 공급 이론은요, 특정 시점을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요가 증가했을 경우 있죠. 이렇게 분석하는 걸 정태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한 번 딱 움직였을 때 이걸 뭐라고요? 정태적 분석이라는 거고, 쟤네들은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있죠. 이걸 분석하는 걸요 동태적 이론이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거미집 이론에 따르면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즉각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이 변하면 즉시 변해야 안 변해? 즉시 변하죠. 근데 3번에 거미집 이론에 따르면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은요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자, 가격이 올라가면 즉시 증가하면 상관없는데 다음료 돼서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 볼게요. 4번에 거미집 이론에 따르면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수탄수 했죠. 수탄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째 볼게요. 거미집 이론에 따르면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자, 같을 경우는 무슨 형태라고요? 순환형 형태가 됩니다. 순환형. 같을 경우에는요,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 수렴하거나 이탈 발산함이 없이 계속 어떻다고요? 순환한다. 뺑뺑 돈다는 얘기죠. 계속 순환한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수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탄력도를 얘기할 때 부호 무시하고 답하라고 했죠. 절대값이라는 게 뭐냐면 부호 무시하고 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쓸 필요 없는데 그냥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쨌거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 할게요. 절대값이라는 표현은요, 부호 무시하고 플러스로 답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자, 근데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있죠? 기울기를 계산하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기울기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나와요. 이렇게 잡으세요.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밑변분의 뭐라고 높이라 하죠? 이 점에서 들어가면 밑변의 높이죠. 그러면 수량은 감소했고 가격은 올라갔죠. 항상 마이너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따질 때 무조건 부호 무시하세요. 절대값으로 따지는 거예요. 부호 무시하고 마이너스 다 무시하세요. 마이너스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다. 수요 곡선의 길이가 크다는 얘기죠. 공급의 길이보다. 그럼 무슨 형이라고요? 발산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절대값 이런 표현 쓰지 마시,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부호 무시하면 돼요.
마이너스 무시하고 답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무시하고 답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나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질문. 수요 곡선의 길이가 있고 공급의 길이가 있는데 수요 곡선의 길이는 마이너스 5고 공급선의 길이는 2다. 그러면 자, 뭐가 더 커요? 수요 곡선의 길이가 커요? 공급의 길이가 커요? 자, 이거 무시하라고 했죠? 얘가 더 큰 겁니다. 수요 곡선의 길이가 크니까 뭐라고요? 발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마이너스 나와도 다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이걸 절대값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절대값으로 표현한다. 다시 할까요?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기울기 자체를 한번 계산해 봐라. 기울기 자체를 계산해 봐라. 이게 몇 번 나온 적이 있냐면 3번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3번. 그래서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거기 41페이지 맨 아래 계산 문제 있어 없어요? 요거 40페이지 맨 아래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계산형 문제인데 계산형이 빠져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컴퓨터에서 없어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보냈는데 계산형 문제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1번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거는 기울기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기울기를 직접 계산해 보래요. 해보래요. 그럼 A 부동산 시장이 있고 B 부동산 시장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A 부동산 시장 그 박스 볼게요. EP는 500 마이너스 QD네요. EP는 뭐라고요? 500 마이너스 QD다. 자, 그러면 요거 그리고 요거는요. 자, 3P는 300 플러스 4QS네요. 3P는요. 300 플러스 4QS 맞아요? 맞죠? 그러면 요게 수요량입니다. 수요량이에요. 그래서 요게 수요 곡선입니다. 이게 무슨 곡선이라고요? 수요 곡선. 그리고 요거는 QS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공급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다. 자, 그러면 일단 쓰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쓰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이걸 P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쓰는 거 아닙니다. 쓰면 내년에 또 쓰고 있어야 돼요. 자, P에 대해서 정리하면 P만 그래서 넘길게요. 그러면 자,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 바뀌어요? 나누기 바뀝니다. 이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500 마이너스 QD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요. P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것분의 이거 빼기 이것분의 이거인데요. 이것분의 이거 빼기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해주면 돼요. 듣기만 하시라고 했죠?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 하면 250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 요거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이 있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QD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그림을 그리면요. 만약에 P고 Q라면 Q를 0으로 놔봐요. 0으로 놓으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0을 곱하라면 안 하죠? 그럼 250이 되는데 이게 P축 절편이 됩니다. 뭐라고요? P축 절편. 그리고 수역선 이렇게 그려져 안 그려져? 그러면 요게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뭐가 기울기라고요? 요거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그러니까 P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Q 앞에 있는 거 있죠? 요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것도 해볼게요. 이것도. 자, P는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 받게요? 나누기. 300 플러스 4QS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이때는요. 아까처럼 계산하면 되죠? 이것분의 이거 하면 100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것분의 이거 뭐라고요? 3분의 4 하니까 Q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Q 앞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게 기울기입니다. 어쨌거나 P에서 정리해 놨을 때 Q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모르겠다 그러면 그게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부 무시하라고 했어? 안 하라고 했어요? 무시하라고 했죠? 그러면 수요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고 공급의 기울기는 3분의 4죠? 그러면 공급의 기울기가 크죠? 그럼 뭐예요? 수렴형이에요? 발산형이에요? 수요 곡선의 길이가 크죠? 아니 공급의 길이가 크죠? 자. 2분의 1이 커요? 3분의 4가 커요? 2분의 1은 0.5거든요. 그 다음에 3분의 4는 1보다 큰 거예요. 4를 3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공급의 길이가 커요? 수요의 길이가 커요? 공급의 길이가 큽니다. 그럼 공급선의 길이가 크니까 수렴형이에요? 발산형이에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P에 대해서 정리할 때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리니까 어차피
요거는 계산하면 결국은 여기에 1이 있다면 1을 2로 나눈 거죠? 아니, 여기 2분의 1이 기울기죠? 여기 1이 있다면, 자, 1을 2로 나눈 거죠? 그럼 요것도, 자, 요것도 4를 3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계산한 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어떤 게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크니까 뭐라고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수렴형.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그 밑에 비부동사 한번 볼게요. P는 400만에서 2QD입니다. 400 마이너스 뭐라고요? 2QD. 그 다음에 이 P는요, 100 플러스 4QS입니다. 맞나요? 이 P는 100 플러스 뭐라고요? 4QS. 그럼 무조건 이런 문제 나오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자, 기울기를만 계산하면 돼야 한대요. 기울기는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무조건 P분의 Q 한 다음에 뭐라고요? P분의 Q 한 다음에 P 앞에 있는 거분의 Q 앞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주면 돼요. P 앞에 있는 거분의 뭐라고요? Q 앞에 있는 거. 자, 보세요. 자, 계산하면 얘는 P, 이게 1이 있으면 되죠? 1이 있는 거니까 P 앞에 있는 게 얼마요? 1. Q 앞에 있는 게 얼마라고요? 2.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P 앞에 있는 게 얼마요? 2. Q 앞에 있는 거 얼마요? 4.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얘도 2고 얘는 얼마라고? 2죠? 4분의 1이면 2예요. 그럼 둘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으니까 무슨 형이라고요? 순환형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무조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아까 계산한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P 앞에 있는 게 얼마요? 2. Q 앞에 있는 게 얼마요? 1. 이게 기울기입니다. 자, P 앞에 있는 게 얼마라고요? 3. Q 앞에 있는 게 얼마요? 4. 그러니까 2분의 1보다는 얘가 더 큽니다. 나는 계산 뭐 이거 얘가 더 큰 것 같다 그러면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이거는 0.5고 얘는 1보다 큽니다. 무조건 얘는 P 앞에 있는 게 얼마요? 1. Q 앞에 있는 게 얼마요? 2. 얘는요, P 앞에 있는 게 얼마요? 2. Q 앞에 있는 게 얼마라고요? 4. 둘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렇게.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탄력도가 됐든 기울기가 됐든 전부 다 부호 무시하고 답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시험 보고 있는데 아니, 그전에는 공부했을 때는 P분의 Q라고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P분의 Q라고 한 것 같은데 아, 자꾸 이거 문제 나오는 바람에 Q분의 P인지 P분의 Q인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리죠? 그러면 우리 코피 터지면 P가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P를 밑으로 놓으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어떤 시험 보다가 코피 터지면 P가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를 수도 있어 없어요? 그때는요, 주먹을 딱 쥐고 코를 한번 팍 치세요. 주먹 한번 팍 치면 코피 터져 안 터져? 그러면 코피가 위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마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할 수 있죠? 그래, 이런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이렇게 계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뭐뭐 하시면 된다고요? 수탄수 어떻다고요? 공탄발 이거 하시면 돼요. 다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수탄수 뭐라고요? 공탄발이다. 자,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수요의 탄력성이 뭐보다 커요?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는 얘기죠? 맞죠? 얘는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기울기를 거꾸로 해주면 돼요. 거꾸로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P분의 Q, P 앞에 있는 거 보내보라고요. Q 앞에 있는 거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하시고 어디를 볼 거냐면 지금부터 이제 시장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자, 아니 제가 잘못했네요. 18페이지가 아니라 44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폈었어요? 아니 43페이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예? 한번 코피 터져야 정신 드나봐요. 그잖아, 코피 터져요. 어쨌거나 44페이지에 그 시장론 총론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시장론에. 우리는 지금까지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장소 있죠. 이런 걸 보통 이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도 일반적인 재화 시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때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특징 같은 게 있나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일단 시장의 형태 있죠. 저 44페이지에 시장 형태 있어 없어요? 요거 우리 교재는 148페이지 있을 겁니다. 요거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특성과 기능이 있나? 요거는요 149페이지에서 공부할 겁니다. 149페이지 있을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거기에 그 46페이지에 맨 아래 부동산 시장의 장기 균형 있죠. 우리가 부동산학 공부를 통틀어서 계속 단기가 나오고 장기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단기고 어디까지 장기냐 했죠. 요거 좀 간단히 알고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154페이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정보가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있죠. 요거를 효율적 시장이다 해서 정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빠르게 반영되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걸요 효율적 시장이라는데 요거는요 우리 교재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156페이지. 그 다음에 두 장 정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주택시장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주택시장은요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인데 얘들은 어떤 형태로 이제 용어 좀 정리하시고 특히 건물 같은 게 시간이 감에 따라 낡고 노후화돼야 한대요. 노후되면 주인도 밖에 나가죠. 이런 여과 현상 이런 걸 좀 공부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공부할 거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자, 44페이지 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시장의 형태 있어 없어요? 있죠. 44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의 정의를 한번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장이라는 건요 매도인과 매수인에 의하여 재화의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혹은 추상적인 장소 있죠. 요거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아니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가격과 수량 같은 게 결정되는 곳 있죠. 이런 거 시장이라는데 때로는요 이거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추상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 시장은요 우리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것처럼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있죠. 요걸 뭐라고요? 구체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구체적 시장. 자, 이런 시장에서는요 내가 직접 옷을 입어보고 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정보 활동이 필요 없습니다. 많이 필요 안 해요. 왜냐하면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는 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보 활동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 시장이 아닌 형태는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구체적 시장이 아니면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G마켓 들어가서 물건 옷 하나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여기 컴퓨터상으로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옷은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컴퓨터만 보고 거래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그 옷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다. 상당한 정도의 그 어떤 정보 활동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때로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추상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 하나 딱 만들어서 지어서 분양 직원들 데려다가 분양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물건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물건은요 김포에 있는데 뭐 김포도 가까운가요? 물건은 강릉에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하는 것은 물건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거예요? 물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여기서 계약서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잖아요? 그러면 강릉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는 가까이 있는지 학교 같은 건 주변에 있는지 다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정보는요 직접 가서 또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보활동, 임장활동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밑에 완전 경쟁이냐 불완전 경쟁이냐 요게 조금 더 중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완전 경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니까 요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좀. 자,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요 완전 경쟁의 뜻이 뭐냐면 경쟁이 완전하다 하는 걸 뭐라고요? 완전 경쟁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완전
그거 그냥 읽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뭐 무슨 얘기 모르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수요를 위한 공급자들의 경쟁, 공급을 위한 수요자들의 경쟁이 극에 달해 있다. 이걸 뭐라고요? 완정이득. 그건 또 뭐예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극에 달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큰 돈을 벌고 있어, 안 벌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큰 돈을 초과 이익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초과 이윤. 그러니까 누군가 큰 돈을 벌고 있어, 안 벌고 있어요? 그럼 그걸 가만 더 안 놔둬요? 안 놔두고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치열하게 경쟁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초과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완전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요, 절대 누군가는 초과는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누군가도 뭘 얻을 수 없다고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누군가가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고 있다. 가만 더 안 놔둬요? 즉각 신속하게 경쟁이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질 때까지요? 초과 이익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정상적인 이윤만 얻는 겁니다. 먹고 살 만큼 정도의 이윤이 있죠? 요것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완전 경쟁을 하더라도 극히 단기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약속하는 겁니다. 초과이윤을 지금부터 큰 돈 해줄게요. 초과이윤을 뭐라고요? 큰 돈. 절대 누구라도 뭘 못 얻어요? 초과이윤을 못 얻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완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극히 단기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곧바로 다른 기업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절대 뭘 못 얻어요? 초과는 못 얻는 시장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요, 가격 순응자다 해줍니다. 뭔 순응자라고요? 가격 순응자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벌고 있다,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잘 몰린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누군가가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는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아니, 파이가 먹을 게 이렇게 있는데 누구는 이만큼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누구는 이만큼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요, 누군가가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는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할게요. 누구라도 초과를 못 얻는다는 얘기는요, 정상적인 인밖에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해줍니다. 어떻게 배분됐다고요?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몇 가지 좀 적어봤습니다. 다시 할게요. 누군가는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원이 몰려 안 몰려? 그럼 누구는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근데 누구라도 절대 정상적인 인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근데 이러한 시장을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요, 안 챙겨요? 챙기고, 그 다음에 우리 아무리 동네 시장이라 하더라도 미장원 같은 데 보면 어떤 미장원 장사 잘 돼서 큰 돈 벌죠. 누구는 쫄딱 망하고 이런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존재도 않는 시장을 뭐하러 설명하려면 요 밑에서 이제 불완전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완전 경쟁의 요건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어느 한 개라도 못 갖췄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불완전 경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볼게요. 일단 먼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서는요, 모래알처럼 많은 수요자와 모래알처럼 많은 공급자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지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만고만한 공급자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알겠죠? 고만고만한 거 무지막.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지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급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유독히 품질이 좋다면 그쪽으로 몰려 안 몰려? 몰리면 걔들은요, 그 정상 이상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근데 품질도 똑같다고 하자야 됩니다. 모래알처럼 고만고만한 공급자도 무지장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품질도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얘기죠. 그런 시장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리 완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극히 단기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다른 기업이 즉시
나도 장사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진입한다 얘기입니다. 뭘 한다고요? 진입. 근데 하도 들어오면 손해 날 수 있죠. 그럼 얼른 빠져나가는 걸요 퇴거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자유로워야 돼요. 진입과 퇴거 어떻다고요? 매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요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걸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 얘기는요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요거마저도 모조리 모든 시장 구성원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발표도 안 한 정보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는 삼촌이 나한테 어떤 지역 개발된다고 지하철 들어온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안 했어요? 가서 땅을 구입하려고 갔더니 다른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발표도 안 했는데 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통해서도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이런 시장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존재합니까? 발표도 안 했는데 무슨 귀신입니까? 알게 귀신 아시나요? 해병대입니까? 귀신 잡게. 자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그 절대 있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죠? 근데 있지도 않은 시장을 왜 설명하냐면 요 네 가지 조건 어느 하나도 못 갖췄다는 얘기죠. 뭐가 된다고요? 불안전 경계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시장이 있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있을 수 없으니까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금방 만들어 볼게요. 금방. 자 오늘 현재 이 지역에는요 라면을 만들어 파는 시장입니다. 뭘 만들어 판다고요? 라면 만들어 파는 시장인데 공급자가 무진장 많습니다. 공급자 A, B, C, D, E, F 막 무진장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걸 사 먹고자 하는 수요자도 무진장 많아요 안 많아요? 가, 나, 다, 라 무진장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을 갖춰서 안 갖췄어요? 갖췄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생산하는 라면은요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습니다. 품질과 서비스가 뭐라고요? 똑같아요. 전부 다 어떤 라면을 선전하면 또 그렇지만 어쨌거나 광고비도 못 받으면서 신라면을 만들어 판다 가정해보자. 뭐 만들어요? 신라면을 만들어 파는데 라면도 물을 많이 넣으면 좀 싱겁죠? 라면 뭐 많이 넣으면 막 이상하잖아요. 근데 물을 좀 너무 적게 넣으면 막 이상한 무슨 막 짜고 이상하잖아요. 물의 양도 똑같다고 하자는 겁니다. 물의 양 똑같고 그 다음에 계란도 딱 반 쪼가리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 이 파도 딱 두 개 집어넣습니다. 두 개. 자, 그리고 들어올 때는 전부 다 90도로 절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나갈 때는 전부 다 쳐다도 안 봐요. 똑같습니다. 자, 품질과 서비스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요, 우리 전시회를 공부한 것처럼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돼야 한대요. 그렇죠?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치자. 벗어나 돌아온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 4,000원이 형성되어 있다고 치자. 가격이 얼마라고요? 4,000원. 그러면 자, B라는 사람이 현재 가격이 4,000원인데 이거를 4,300원 받겠답니다. 얼마 받겠다고요? 4,300원 받겠다. 그러면 곧바로 도산합니다. 도산이 뭐예요? 망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남들은 전부 다 4,000원 받고 있는데 지만 4,300원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 가려고 안 가려고요?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똑같다고 했죠. 뭐하러 그 집 갑니까? 손님 없으니까 곧바로 망합니다. 망해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3,600원 받기로 했다 시작. 얼마라고요? 3,600원 받기로 하면요 점심 때 막 한 100m 줄 서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요 팔면 팔수록 더 크게 망합니다. 한다고요? 팔면 팔수록 더 크게 망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4,000원 있죠? 요거는 정상적인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먹고 살 만큼 정도의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얘는요 정상 이윤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고 파는 거죠. 계속 손해보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헛고생만 하고 있는 거죠. 먹고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팔면 팔수록 더 크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건드는 순간 망합니다. 어떤 순간 망한다고요? 건드는 순간 망해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건들면 대화한대요? 안 됩니다. 이거 가격 수능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시장에서는요 결국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무리 완전 경쟁을 하더라도 자 보세요. 자, 어떤 지역에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서길래 어떤 아주머니가 잽싸게 가서 라면집 하나 차렸습니다. 어떻게 차렸다고요?
총알같이 차렸어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초과는 얻을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러한 지역을 다른 기업들이 아주머니들 가만 둬 안 놔둬요? 며칠 지나봐요. 막 우후죽순 나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막 생겨 안 생겨? 생기니까 이 여학생들이 이 집 가다가 다른 집도 가야 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도 안 줄어? 좀 줄어드는데 어쨌거나 먹을 게 있는 한은 계속 들어오겠죠. 근데 하도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손해 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빠져나간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알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F라는 사람이 그 기획재정부의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하고 밥 먹다가 삼촌이 이러는 겁니다. 앞으로 신라면 농심만 만드는 회사 있죠? 농심라면 신라면에 있죠? 라면 만드는 농심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릴 거랍니다. 그러면 농심 입장에서는 자 손해 안 날려니까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알아 네가 하라 한 겁니다. 어쨌거나 신라면에다 세금을 왕창 때릴 거래요. 알겠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잽싸게 시장에 가서 안 갔어요? 가서 트럭 끌고 와서 라면 싸그리 지금 쌀 때 산 거죠. 그러니까 나 다른 사람은 나 비싸졌을 거 아니까 가격 올라서 그럼 다른 사람 손해 보는 거죠. 이 사람 크게 이득 보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기획재정부에는 삼촌이 라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기뜸해줬어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듣는 순간 곧바로 시장에서 라면 구입하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웃돈 받고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절대 공표되지 않은 정보 가지고 다 알고 있다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부동산 시장은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게 제대로 있는지 있나 볼게요.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은요 비싸요 싸요? 비싸죠. 이거 상대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소수고 파는 자도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그런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과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동일한 게 있어 없어요? 다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른 거죠. 다 개별성 때문에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리고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30층짜리 오피스텔을 딱 지었습니다. 지었더니 대박 났어요 안 났어요?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도 한번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을 30층짜리 지는 게 쉬워요 어려요? 막강한 자본력이 요구되는 거죠. 들어가는 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정부에서 추가로 못 짓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입 장벽이 존재하니까 결국은요 이 사람이 계속 큰 돈 벌 수 있는 거죠. 맞아? 그 설사 막 지었다고 치자. 하도 많이 짓게 되면 애들 손해 나요 안 나요? 나는데 그럼 임대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임대도 안 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임대도 안 되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계속 손해볼 수 있답니다. 계속해서.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관 청문회에서 주로 낙마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공직생활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알아요 몰라요?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런 정보를 자기 이름으로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출세길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명의로 사촌 명의로 장모님 명의로 투자했다가 걸려든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적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만 있다면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이 뭐라고요? 자, 이거 완벽한 네 가지 글세도 갖춘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걸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안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걸 기초로 해서 잠깐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잠깐 추가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